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단어 저랑 같이 아주 편하고 아주 재미있게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강좌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10개의 단어를 오늘 저랑 같이요. 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보고 어떤 뜻이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뭐 콜드브루, 스탠다드, 님비, 시뮬레이션, 악센트, 에피소드, 스폰서, 녹다운, 호캉스, 클렌징까지 10단어 저랑 같이 천천히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단어는요. cold brew예요. 요새 우리 카페 가면요. 카페가 커피 종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커피를 4천 얼마를 주고 저희 학교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었거든요. 먹는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때 학교 옆에 있는 밥집 밥값이 3,000원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야, 저건 말도 안 되라고 했지만 뭐 이제는 싼 커피들도 많아졌고 뭐 커피의 가격도 다양해진 만큼 커피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도대체 가면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아메리카노요. 뭐 아니면 라떼요. 뜨거운 거요. 이렇게 시키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곧 여름이 오니까 우리가 차가운 커피를 먹는데도 차가운 커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이 콜드 브루이고요. 굉장히 널리 먹히고 있어요. 뭐 널리 먹힌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요. 이거 뜻은요. 차가운 물로 커피를 추출한 것이라고 써놨어요. 네, 우선 기사 한번 보면요. 어떤 회사에서 콜드브루 캔 음료를 출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슈퍼에 가서 커피 캔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뭐 따서 먹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콜드브루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콜드브루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밑에 보면요. 이거 스타벅스에서 지금까지 콜드브루 누적 8천만 잔을 돌파해서 판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건 이디야였던 것 같은데 그 이디야 뭐 스타벅스보다 더 크지는 않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콜드브루 음료 800만 잔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느냐? 네, 우리가 보통 그 아래에 보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뭐가 나오냐? 그죠? 우리 에스프레소 뜨거운 기기로 칙칙칙 고압으로 칙 내려서 그거 부은 다음에 얼음이랑 물 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주세요 했을 때 썼던 고 아메리카노를 차갑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콜드브루는 뭐냐면 우리 이 고압에서 뜨거운 증기랑 뜨거운 물로 팍 내리는 게 아니고 찬물로 한 방울씩 우리 커피를 뜨거운 물에 내릴 때는 좀 빠르게 내려도 내려오는데 찬물에 안 내려오니까 뭐 8시간, 10시간에 한 잔 내리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물을 흘려주면서 내려줘요. 그게 바로 콜드브루고 왜 이렇게 내려서 먹느냐? 뭐 좀 그래요. 우리 커피 먹을 때 약간 쓴맛도 나고 가끔 커피콩 잘못 볶으면 뭐 로스팅 한다고 하는데 잘못 볶으면 탄 맛도 나고 좀 그런 맛이 나요. 근데 이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맛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뭐랄까요? 커피콩 맛이 좀 덜 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요. 콜드브루 있는 곳 가면 콜드브루를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가정에서도 이거 먹을 수 있게 그 콜드브루 원액 같은 걸 참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조금 넣고 찬물 넣으면 냉커피 드실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팔아서 슈퍼 가셔도 카페 가셔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카페에서 요 카페에서도 한번 드셔보시면 제 기준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더 맛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 보실 단어 콜드브루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우리 커피숍 가면은 멋있게 생긴 기계들이 있어요. 요런 거 있는 조그만 커피숍도 있는데 요게 바로 콜드브루 내리는 장치겠죠. 물이 위에서 찬물이 톡톡톡 아주 천천히 떨어지면 이 커피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적시면서 이렇게 해서 커피만 물이 밑으로 똑똑똑 내려오는 거예요. 한 잔 내리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미리 보통 많이 내려놓고요. 그거를 조금씩 타서 판매를 보통 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나온 단어는요, standard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는 standard라고 읽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읽는 거나, 영어로 읽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standard라는 말이 종종 쓰이는데, 자, 이 standard라는 말이 뭐냐? 표준, 내지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우선 밑에 있는 그 기사를 먼저 볼게요. 어떤 호텔에서요, 스탠다드 룸 앤드 조식을 먹었던 후기를 누가 올렸어요. 자, 우리가 호텔에 가면요, 방 종류가 디럭스도 있고, 슈퍼 디럭스도 있고, 스위트도 있고, 종류가 많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룸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표준이 되는 그 호텔에서 예를 들면 객실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한 60개 정도 그냥 표준 방, 스탠다드 방들을 놓은 걸 스탠다드 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글로벌 스탠다드 지표가 시급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글로벌,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 스탠다드, 전 세계적인 표준의 지표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탠다드랑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쓰여요. 밑에 있는 거 볼까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대요.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는 이제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선진국에서 쓰이는 기준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공장에서 어떤 걸 만들어냈을 때 하수라든지 어떤 탄소라든지 배출하는 게 이만큼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만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건 그저 좀 선진국, 세계 각국에서 하는 것들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 표준, 다른 나라도 하는 것 같은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또 써놨어요. 이거 다 기사 제목인데요. 역시나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국제사회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게 무언가를 맞추자라고 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다. 그 밑에 영어가 조금 써있는데요. Standard of living 이라고 써놨습니다. living은 살아가는 것이고요. 스탠다드는 표준.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는 그냥 편하게 표준이라고 하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Standard of Living, 표준적인 삶이에요. 삶의 질이 한국 사람들, 서울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 이러면 하루에 7시간 자고 월 소득은 얼마 이상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요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표준이 스탠다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제가 언제일까요? 중학교쯤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님비 말이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 자녀분들 놓고 야 너 님비 현상이 뭔지 알아? 그럼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늘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님비 현상인데요. 요즘 영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Not in my backyard 에서 NIMBY 앞에 있는 녀석들만 뽑으면 NIM에서 님, BY에서 B 이렇게 읽혀서 앞에 있는 것만 빼서 님비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요. 해석해보자면 not, 안 돼. in my backyard 내 뒤에 있는 yard, 마당, 땅. 내 뒤에 있는 마당에다가는 안 돼, 에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위해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라고 써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한 300m 떨어진데 쓰레기 소각장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죽어도 싫어요. 또 우리 집 옆에 저기 근처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죽어도 싫습니다. 또 우리 집 근처에 갑자기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핵 발전소 같은 게 들어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별로란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떡하죠? 여기다가 띠 매고 결사반대 결사반대 외치고 막 차 공사차 들어오면 막 눕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집값도 떨어질 것이 들어오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님비 현상이에요. 그 밑에 볼까요? 님비 현상,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이래요. 맞아요. 국가에서 야 너네 거기 아니면 거기다가 이거 쓰레기 소각장 좀 설치해야겠는데 누가 할래? 그랬더니 싫어요. 우리 동네 하지 마세요. 다 지자체. 거기 있는 지자체에서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님비에 막혀 진전 없는 차고지 건설인데 이 차고지가 화물차 차고지였어요. 동네에 화물차가 지나다니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험하죠. 화물차 또 막 보면 무서워요. 뭐 이런 것들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뉴스상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좀비보다 무서운 님비라는 사설을 쓰신 분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님비 저물고 핀피 뜬다 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님비 저물고 핀피 뜬다라고 돼 있어요. 핀피는 뭐냐? 네, 이거 님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아까는 not in my backyard였는데 이거는요. please in my front yard예요. please 부탁이에요. in my 나의 front yard 앞마당에다가 좀 설치해 주세요. 뭐 이런 시설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약간 서울이 아닌 병원이랑 안 가깝게 사는데 우리 동네에 갑자기 대형 대학병원이 들어온대요. 그럼 어때요? 다들 이거 우리 동네에 지어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공항 같은 거 어떻습니까? 신공항 지을 때 다들 막 공항 자기네 동네 짓자고 하고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뭐 엄청나게 대규모로 반도체 공장을 투자할 건데 어디다 투자할까 뭐 했더니 뭐 용인, 이천, 뭐 수원, 뭐 기흥 할 거 없이 수많은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와 손을 엄청 벌렸던 거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시설 좀 내가 혜택 받을 수 있고 돈 되는 시설은 우리 동네에 좀 더 지어줘. 뭐 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건 핀피라고 한다. 근데 이 핀피보다는요 님비 현상이 참 많이 쓰여요. 님비 싫어 not in my backyard.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오늘 좀 빠릅니까? 네. 슬슬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말은요 sim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simulation 이 5글자 뭐냐면 어떤 특정 상황을 모형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모형을 만들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해 보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밑에 첫 번째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프로야구 우승팀은 누구일까요? 물음표 써놓고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를 공개했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몇 경기지? 원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야구 열심히 봤을 때는 144경기 했거든요. 1년 동안요. 1년 동안 144개의 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개의 팀이 모여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 순위가 1등부터 꼴등까지가 정해지겠죠. 뭐 선수들이 작년에 어떻게 했고 재작년에 어떻게 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에다가 다 넣고 돌려봅니다. 1년 동안 경기를 했다고 가정해보고 막 돌려봐요. 그때 1등 팀이 누군지를 말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를 공개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형 같은 것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말이죠. 그걸 바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화재 예방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지어요. 이 건물을 짓고 나서 혹시 여기서 7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또 이 시뮬레이션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장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장사를 하면 손님이 얼마나 올 것 같고 또 그죠? 얼마의 비용이 들어서 얼마가 남을지 이거 적자일지 아닐지 직원은 몇 명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보는 거 다 시뮬레이션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몇 년 정도 어떻게 일하고 뭘 하면 이게 되겠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말이죠. 네, 그 밑에 보면요. 또 시뮬레이션 또 많이 하는 데가 바로 군대예요. 실제로 전쟁은 거의 잘 안 일어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는 후방으로 빠지고 누구는 전방으로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일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시뮬레이션만 진행했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군이랑 우리랑 같이 이제 연합훈련 매해 하죠. 그 훈련을 이제 컴퓨터상으로 또 이제 시뮬레이션만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시뮬레이션을 해봤답니다. 네, 올해 도쿄올림픽 여러분 열릴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좀 중요하겠지만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열려서도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나마 각 국가들이 다 셧다운을 해 놔가지고 네, 그나마 이 정도지 전 세계 모든 국가 선수들이 오면서 전 세계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섞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거 코로나 될까요? 그래서 일단 손님들이 오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손님들이 오면 일본 경제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중계권, 그러니까 각 전 세계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판매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 수익이라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중 없이 할게. 우리 선수들만 오라고 할게. 라고 해서 무관중 개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일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어떻습니까? 네, 미래에 일어날 일 가지고 내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보는 거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그 밑에 이렇게 써있죠? 야, 그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그죠?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accent, 내지는 우리 accent라고 읽고요. 영어 발음하면 accent라고 읽히기도 하고 accent라고 읽히기도 해요. 그냥 우리 한글 표기법에 따르면 accent라고 써요. accent 뭐냐? 특히 강조되는 소리라고 제가 뜻을 써놨는데요. 그 밑에 기사도 없고 제가 그냥 두 개로 칸을 나눠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센트 처음에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네,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말 제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English라고 하는 발음에서 악센트는 앞쪽에 있어요. 자, 여러분 English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한국말로 English 말고 영어식으로요. 네, 정확히 하시려면 악센트를 앞쪽에 주셔야 돼요. 강세를 English. 그러면 비슷해져요. English 하시면 안 돼요. English. 그리고 뒤에 그냥 얼버무려 보세요. English. 그러면 정말로 원음에 가깝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국말은 악센트가 적어요 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국말 같은 경우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높고 낮음. 그거 이제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조 같은 것들. 우리가 들리기엔 이제 악센트라고 들리죠. 태국말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말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데들이 있는데, 한국말은 제 생각에 거의 제가 전 세계 말을 다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전 세계 말 중에서 가장 이 강세가 약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대학교 이지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강세가 없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한국말 따라하는 거 보면요. 나나나나 해는이다.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악센트가 적다. 그 말인즉슨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아니면 특정한 문장에서 세게 말해주는 것을 바로 악센트라고 해줘요. 여러분 English 발음하실 때요. English 하고 앞에다가 악센트를 주세요. 라고 할 때 쓰이고 아니면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거 억양이라는 말로 써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상도 분들은요. 서울에서 오래 지내셨다고 해도 약간 경상도의 억양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전라도 분들도 서울에서 오래 계셔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억양 역시도 악센트라고 해요. 경상도 악센트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전 세계에 뭐 영어 쓰는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도 쓰지만 뭐 영어의 원래 출신지인 영국도 쓰고요. 영국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하나인 영연방이라고 하죠. 호주도 쓰고요. 뉴질랜드도 쓰고요. 뭐 인도 애들도 영어 많이 쓰고 싱가포르는 뭐 영어가 공용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 발음이 캐나다도 쓰죠. 나라마다 발음이 다 달라요. 영국 발음이랑 미국 발음도 다르고 그런 거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센트가 다르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말투가 다른 것처럼 뭐 충청도 사람도 다른 것처럼 그래서 뭐 밑에 보면요. 야, 그 사람 영국 악센트가 멋지더라. 뭐 이런 말 쓰죠. 영국 발음을 한 거예요. 인도 영어는 악센트 때문에 알아듣기 좀 힘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도 가면은 뭐 내진 싱가포르 가면요. 우리가 알던 영어가 아니에요. 막 약간 못 알아듣겠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저기 뭐 연변말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고려인들 오래된 말 같은 거 들으면 약간 좀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 인도 영어는 악센트 때문에 듣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악센트라는 건 특정 단어에서 또 어떤 억양에서 느껴지는 걸 말한다. 까지 배워봤고 뒷장 가볼게요. 뒷장입니다. 네, 여러분 15초만 광고하겠습니다. 정호회사 서함 제가 운영하고 있죠. 월화목금 여러분께 점심 먹고 나면 12시쯤에 식사하실 때쯤에 제가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뭐 시사 상식 같은 거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전날에는 갑신정변 했고요. 핸델 우리 그 클래식 좀 들어봤고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 뭐 싱가포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도 그 전에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요것만 좀 들으시면 내가 좀 교양이 있어지겠구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밑에 링크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 바로 쉽게 가입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에피소드예요. 자, 이 에피소드란 말이요. 제가 좀 빨리 말하죠. 에피소드라는 말이 점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1화, 2화, 3화, 4화 이런 식으로 썼었다면 지금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요, 이 에피소드란 단어를 그 드라마나 어떤 뭐 영화 같은 거에 1화, 2화, 3화로 쓰인다고 알아두시는 게 1번. 2번은요,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 좀 재미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해요. 나 에피소드가 있었어. 뭐 에피소드가 많았어. 이런 이야기 할 때 에피소드고요. 특히나 밑에 한번 볼까요? 범접불과 짠내 에피소드 대방출. 요새 짠내라고 많이 하는데 뭔가 소금기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좀 불쌍해 보이는 좀 짠한 그런 에피소드들. 뭐 요새 그 미운 우리 새끼 보면은 짠내 나는 뭐 그런 거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뭐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 훈련병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했답니다. 군대 훈련병 시절에요. 네, 저도 에피소드 말하자면 군대 훈련병 시절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뭐 공원 같은 데 걷다 보면 저를 혹시 이지쌤 아니세요?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는데 마스크 쓰니까 절 이제 관심이 적어진 건지 그냥 보고도 이지쌤 지나가네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헬스랑 뭔가 옆에 골프장 같이 골프 연습할 수 있는 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를 알아보는 눈빛을 제가 알아요. 딱 보고 저를 보고 이렇게 뭐 이런 눈빛이 있어요. 근데 딱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실 법한 나이대에 계신 여성분께서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제 사물함에다 뭘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눈빛이 나를 아시는구나. 헬스장에도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려야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딱 했더니 그분께서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것 좀 여기 위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머쓱했던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일화들이 이야기하는 걸 에피소드라고 하죠. 군대 훈련병 시절에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다. 저도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부전자전 절약 에피소드가 최고의 1분이었대요. 이거 김종국 씨 나오는 저도 김종국 씨 아버님 나오실 때 막 휴지 아껴 쓰시고 뭐 아껴 쓰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아가지고, 요거 부전자전. 에피소드, 그런 게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어떤 드라마가 첫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또 어떤 시리즈가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개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나 1화, 마지막 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렇게 쓰인답니다. 이번 여행에 참 에피소드가 많았어. 재밌었던 일, 기억 남는 일들이 많았었다는 거고, 내가 예전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 꺼내셔도 돼요. 예전에 있었던 일,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sponsor, 스폰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폰서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후원자 내지는 광고주를 뜻한다라고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스폰서가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서포터가 되어주는 경우가 있죠. 네, 서포터, 스폰서 다 누군가를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울산현대축구단 공식 스폰서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뭘까요? 네, 울산현대축구단이라고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 선수들 보면 여기다가 막 광고 같은 거 붙이잖아요. 저도 여기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이제 앞으로 옷을 한 벌만 쫙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광고 같은 거 달면 어떨까요? 네, 축구 선수들 보면 여기도 광고 있고 여기도 광고 있고 모자에도 야구 선수들 모자에도 광고 있고 그게 다 이제 돈이거든요. 골프 선수들 여기 막 하나 붙이는데 엄청난 금액 낸대요. 그런 걸 다 뭐라고 하죠? 스폰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스폰서 일본 기업이요, 8.5%만 개최를 지지한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올림픽 그까이 거. 근데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저는 올림픽 열리면요, 경기를 진짜 많이 챙겨봐요. 새벽에 하면 새벽에도 챙겨보고, 4년 동안 올림픽 또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런 거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컵 보러 가는 거기도 한데, 올림픽도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볼 게 없어진다는 게 첫 번째 좀 아쉽고, 두 번째로는 4년 동안 이 올림픽만 바라보면서 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수들은 전성기가 짧은데, 못 나가면 얼마나 아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최가 좀 안 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아쉬운 경우가 너무 많지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메인 스폰서상 수상.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데, 거기 이제 스폰서가 네가 제일 잘했어 라고 해줬다. 어떤 은행이 어떤 거에다가 2023년까지 스폰서를 한다. 그죠? 우리가 광고를 준다. 또 후원을 해준다. 요게 그냥 우리 쉽게 스폰서라고 쓴다. 그리고 여러분께 스폰서 얘기 드리면서 나이키의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스폰서 계약 체결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 브랜드 딱 하면 여러분 어떤 거 떠오르세요? 신발, 스포츠 하면 지금은 나이키를 참 많이 떠올리실 텐데, 원래는 아디다스가 제일 유명했어요. 아디다스 유럽, 보통 이제 독일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을 아디다스가 다 완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키 창업주 이름이 뭐예요? 필라이트였나? 그 분이 그 신발, 원래 육상 선수였어요. 근데 계속 달려도 엄청 유명해지기 힘든 미국 사람이었는데, 일본 신발 잘 만드는 회사 거 들여와다가 그렇게 해서 나이키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가 더 커졌지만, 나이키가 가장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데 기여했던 건 사실 마이클 조던과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때도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설적인 선수가 될지 몰랐는데, 그때 나이키에서 거액의 후원 스폰서십을 맺고 스폰서가 되어서 그 마이클 조던 가지고 에어 조던이나 농구화도 만들고, 이 마크 혹시 아세요?
어린아이들 옷에 보면 이렇게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한 자세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이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또 타이거 우즈, 그죠? 뭐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골프에서 타이거주가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해가지고 골프에서는 타이거주가 제일 유명했었죠. 그때 진짜 나이키가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갔었대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스폰서 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이키가 원래는 아디다스보다 덜 유명했고 아디다스가 원래 짱이었는데 나이키가 뒤늦게 나와서 이런 스폰서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다. 지금 저도 나이키 참 좋아해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knockdown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건 사전에도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그래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좀 해봤어요. 원래는 이게 뭐냐면, 복싱에서 말이죠. 상대방의 타격을 맞았습니다. 복싱에서 촉촉 해서 빵 맞고, 원래 우리가, 잠시만요. 네, 원래 우리가 복싱할 때 서 있어야죠. 발만 땅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맞고 휘청하면서 손이 닿던 엉덩이가 닿든 쓰러지면 우리 뭐라고 하죠? KO 됐다고 해요. 그리고 10번 셀 때 동안 일어나야지 경기가 안 끝나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딱 타격을 맞고 바닥에 휘청해서 쓰러지는 것이 바로 녹다운이었습니다. 그거를 너무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쓰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둘째 임신한 어떤 사람이 입덧에 knockdown 됐답니다. 입덧. 입덧에 나 힘들어 하고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50분 줌바 댄스 치고 knockdown 했대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강의 찍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녹다운 되진 않았는데 요새는 제가 일주일에 매일 그 스케줄이 짜여 있는데 강의를 2개 찍는 날이 하루 있어요. 그날은요, 물론 1개만 찍어도 막 약간 눕거든요. 그 2개 찍은 날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딱 켜져 있는 시간에 막 쏟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하는 거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는 것 때문에 제 이제 강의 찍어야 되는 유튜브에 공개 안 되는 그런 강의들을 지금 계속 찍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강의를 꽤 많이 찍거든요. 정오의 사서함도 일주일에 4개 찍지. 그러니까 가끔 하고 나면 저도 이제 녹다운 맞는 표현이에요. 녹다운 된다. 그 밑에 볼까요? 어떤 투수가요? 홈런 4개 맞고 녹다운 됐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쓰러진 겁니다. 국민은 녹다운 됐고요. 의료진은 burnout 됐대요. 이거 이제 여러분 해석되십니까?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리고 치료하던 의료진은요, 번아웃 됐대요. 번아웃 뭐였죠? 기억이 날랑말랑. 네, 번아웃은 어떤 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죠. 다 타버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어떤 일을 엄청 열심히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기력이 없고 더 이상 이걸 못하겠는 상태죠. 심신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어떤 일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코로나에 녹다운된 영화관들, 그죠? 사람들 못 모이니까 영화관 열지도 못하고, 영화도 사실 개봉하는 거 몇 개 없어요. 저는 물론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영화관에 거의 못 가봤죠. 영화관 거의 못 가봤지만, 요새는 진짜로 영화관 못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야구 선수도, 권투 선수도, 우리도 둘째 임신한 누구도, 줌바 댄스 춘 누구도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것을 녹다운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너무 집중하셔서 40분 동안 이지쌤 강의 듣고 녹다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에는요, 우리 요새 너무 흔히 쓰는 말 호캉스라는 말 여러분께 강의하려고 준비해놨고요. 호캉스는 호텔에서 휴가 보내는 거예요. 가장 밑에 줄 보겠습니다. 이 호캉스라는 말은 외국에서 쓰이나 모르겠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쓰이고 있죠. 호텔이라고 하는 HOTEL 앞에 있는 HO랑 바캉스라는 단어 뒤에 있는 캉스 떼와서 호텔에서 바캉스 즐기는 걸 호캉스라고 줄여서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호텔에서 휴가를 즐깁니까? 이런 문화가 여러분 퍼진 지 꽤 오래됐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호텔에서 휴가 그냥 즐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손주를 돌본다 그러면
딸이 아니면 아들이 데리고 가서 같이 호텔에서 쉬셨던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호텔, 저희 이제 아내가 아이 낳고 나서 호텔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가서 왜 자냐? 그 돈을 주고 나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혼나고 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내 그 회사에서 무슨 포인트 같은 거 줘요. 복지 포인트. 그 여가 생활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호텔에 몇 번 갔습니다. 갔어요. 뭐 어디 막 예약해서 가니까 어땠냐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뭐 맘대로 어질러도 되고 딱 들어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아이들 수영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어쨌든 그냥 쉬는 거예요. 쉬면은 좋아요. 내가 막 뭐가 된 것처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위주로 호텔에 참 많이 갔었고 그래서 요새는 뭐 제 주변에 보면 아이 가진 가족들 특히나 이제 아이들 잘 놀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많아서 그냥 호텔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호텔 가서 1박 2일 뭐 서울에 있는데 뭐 아이가 차 좀 탈 수 있으면 뭐 강원도 뭐 인천 강화도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호캉스라고 해요. 여름 성수기 호캉스 손님 잡아라. 그쵸. 더구나 해외여행 못 가니까 요새 호텔 값들 엄청 비싸졌습니다. 면세 쇼핑과 호캉스를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들도 있대요. 요새, 그쵸. 비행기 안 쓰고 김포공항에서 떠서 김포공항으로 내리는 거, 인천공항에서 떠서 한 30분 날다가 30분 내리면서 면세 쇼핑하고 뭐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 잘 수 있는 이런 패키지 많이 나와서 하고들 있다고 합니다. 호캉스, MZ세대 겨냥한 어떤 호텔. MZ세대 뭐죠? 뭐 20대 초반부터 뭐 30대 한 중후반, 뭐 20, 3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20, 30대도 요새 호텔 엄청 간대요. 거기 가서 또 뭐합니까? 사진 열심히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데 SNS에 올리죠. 그게 하나의 여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아이와 갈까? 반려견과 갈까? 가족 호캉스 고르기. 어떻습니까? 네, 요새는 저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 중에 아주 옛날에 제 강아지가 아주 조그맸을 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출연시키고 싶긴 한데 요만큼밖에 안 컸어요. 아주 작은 푸들 종이라서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똑똑한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얘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려견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도 또 있대요. 뭐 그런 데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호캉스 여기까지 알아봤고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마지막 나눌 단어는요. 클렌징입니다. 제가 뭐 요새 이것저것 도시나 나라 같은 것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필요한 것 10개만 한번 알려드려보자 해서 그냥 단어들 가지고 왔는데 우리 클렌징이란 단어 평소에 너무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자, 우선 이 clean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만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고 싶으세요? cleansing이라고 읽고 싶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clean은요. 씻다, 깨끗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clean. 그죠? 근데 그 뒤에 sing가 붙으면서 얘들이 지네 맘이에요. 영어 발음은 자기네들 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leansing으로 안 읽히고 cleansing으로 읽혀요. 이 a가 에 발음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cleansing이 되고요. 그냥 깨끗이 하는 거를 뜻해요. 깨끗이 해요. 우리 깨끗이 하는 거 뭐 있죠? 손 씻고, 방 닦고, 어떤 거, 먼지 묻은 거 싹 없애는 거 cleansing. 대표적으로 세수하는 거, 세안을 cleansing이라고 합니다. 뭐 밑에 볼까요? 딥 클렌징 종류와 세안법. 딥 클렌징은 뭡니까? deep. 깊은이에요. 깊이 씻어낸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피부가 굉장히 뽀해 보이십니까? 앞에 조명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봐도 피부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 피부 좋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는다. 잠을 많이 잔다. 제가 지금은 뭐 썩 안 좋은데 어릴 땐 진짜 좋았었고 20대 때는 그때 진짜 물 많이 먹었었고 잠을 참 많이 잤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또 깨끗이 씻는 거래요. 그래서 이 클렌징 신경 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보면 또 뭐 피부가 편안한 클렌징 다 세수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렌징이 들어간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가 보면 클렌징 폼, 폼 클렌징, 클렌징 오일이라고 밑에 써놨는데 설명드리기 앞서서 얘네들을 다 클렌저라고 부른다.
클렌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 어떤 거 뒤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내지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클렌저, 깨끗이 만드는 녀석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데요. 뭐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요. 플렌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우리가 폼 클렌징 내지는 클렌징 폼이라고 쓰이는 녀석들이죠. 클렌징 폼 내지는 폼 클렌징이에요. 뭐 거품 내서 우리 그 뭐 쪽쪽 싸서 씻는 녀석도 있고 아니면요. 그 치약같이 생겨서 이렇게 차서 씻는 녀석도 있죠. 저는 실제로 폼 클렌징을 칫솔에다 짜서 입에다 넣을 뻔했던 적도 있고, 그 여행 가면 호캉스 갔다가 그 어떤 호텔에 가면은 그 면도하는 거 있거든요. 면도하는 걸 치약이랑 똑같이 주는 데가 있어요. 면도 크림을. 그거는 넣어본 적이 2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에피소드죠. 에피소드입니다. 클렌징 폼 클렌징 다 똑같은 녀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렌징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클렌징 오일 한 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 보통 화장 지울 때 제가 이제 선크림 지금 여러분 찍을 때 저는 화장까지는 안 하고 선크림은 좀 바르고 찍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 깨끗이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클렌징 오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오일 촉촉촉 써서 비비고 세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귀찮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셨으면 깨끗이 클렌징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클렌징 오일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닦으시면 더 좋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러분께 클렌징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 사태지만요.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저한테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유튜브가 이 녀석 동영상 끝까지 올해 누군가 많이 보내 하면 저를 더 널리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즐겁게 강의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